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무조건 기다리셔야 돼요. 아, 무조건? 무조건인데 저는 이제 대세 하락 됐다고 보고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세 집단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뭐 네. 무주택자분, 그다음에 1주택자, 다주택자분들 이분들 좀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대처해야 될까요? 우선 저는 비슷한 상황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네. 무주택자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쓰러운 거는 네. 올 초 중반을 강타했던 단어가 영끌이잖아요. 아, 그죠? 그리고 그때 데이터를 보면은 정말로 20대하고 30대가 전체 거래량에서 40%까지 갔어요. 진짜 많이 샀더라고요. 예. 근데 보통 30대가 집을 안 사는 계층이 아니에요. 30대가 한 30% 사고요. 40대가 30%, 50대가 30%예요. 나머지 이제 50대, 60대 이상 또는 가끔 20대가 가끔 사는 거죠. 가끔이죠. 가끔이에요. 근데 올해는 보면은 정말로 30대가 40%예요. 이거 굉장히 많이 산 거고, 그렇죠. 그 얘기 뭐냐면은 40, 50대, 60대 분들은 그거예요. IMF 겪은 다음에 부동산의 출렁인 거 느꼈고, 2008년 위기도 한번 겪었고, 2021년에 그 유럽 사태 같은 것들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든 이 사이클을 겪은 세대고, 젊은 세대를 그 사이클을 못 겪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14년부터 바닥을 다지던 게 2016년에 이렇게 되면서 누구는 벼락거지 되고 누구는 완전 자산 이렇게 되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몰린 거라고요. 박탈감도 엄청나고요. 제가 올 고향이 대구라서 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대구 고향에 있는 친구가 올라왔거든요. 네. 지방에 있으면 특히 이 친구는 이제 일하는 곳이 거제도 조선 쪽이라서 집값이 서울과 또 차이가 좀 나잖아요. 완전히 차이가 나죠. 오더니 여기 마포에 34평이 한 20억인 걸 보고 충격을 받더라고요. 엄청난 충격이죠, 정말로. 예.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정보가 명확한 사인을 줬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어떻게 양질의 주택을 언제쯤에 공급한다는 얘기가 잘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 돌아보면은,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무조건 기다리셔야 돼요. 아, 무조건? 무조건인데, 저는 이제 대세 하락 됐다고 보고요. 네. 지금 이제 물량이 쌓이고 있고, 지금 거래량이 주는 패턴을 꼭 보셔야 돼요. 거래량이 전년 대비 심각하게 줄어들면 그거는 가격이 하락하는 게 맞아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내년이나 이런 되면 뭐 예전처럼 뭐 대폭락의 시작 어쩌고저쩌고 그걸 나올 텐데 그걸 너무 그렇게 믿지 마시고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 2019년 초반 가격대 비슷하게 본인이 살고 싶은 데가 온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좀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물론 그때도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기간 내가 견딜 수 있겠다. 그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저는 이제 내년만 말씀드리면 무주택자 기다리셔야 되는 기다리고. 거고. 예.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견뎌요. 아, 예. 1주택. 왜냐면 떨어지면 팔아야죠. 근데 이게 주식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주식 이거 샀다가 이거 사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뭐 네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1주택을 팔았는데 아마 양도세가 나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죠? 양도세가 나오는 분들도 있고 이분들이 산 시점에 만약에 LTV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대출을 많이 꼈다고 하면은 괜찮겠죠. 근데 지금 LTV나 이런 게 강화돼가 대출을 과거보다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맞아요, 이분들이 맞아요. 이거를 팔아서 동일한 유형의 양질의 주택을 못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섣불리 파셔면은 큰일 나요. 따라서 이거 만약에 정말로 갈아타기를 하고 싶다면은 완벽하게 세팅하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세무서까지 다 하고. 네. 근데 먼저 팔고 갈아타기 한번 해볼까 하는 순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갈아타기가 잘 안 돼요, 부동산에서 기본적으로. 예. 부동산에서 가장 큰 위기가 위험 요소가 사실은 황금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상황을 보시고 좀 견뎌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지금과 같은 세금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네. 어떻게든 파는 게 맞죠. 예. 근데 내년 선거 끝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여당 측에서는 양도세 인하 얘기 나오고 맞아, 지금 맞아. 근데 다른 쪽에서는 원래 그 얘기를 했었고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선은 6월이나 7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상황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심플하네요. 무주택자는 기다리고 1주택자는 견디고 다주택자는 팔아라. 팔아라가 아니고 아니, 내년 3월에 대선 결과를 네. 보셔라. 대선 결과 보고 예. 정리할 예, 거는 예, 정리해라. 예, 예. 그럼 이제 아까 전에 서울 아파트 가격 비싸다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 요즘에는 서울에서 비싼 아파트의 가격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나요? 아니 진짜 우리가 옛날에 뭐 밀리언 달러 하면서 네. 10억이라는 거는 부의 상징이고 이런 걸로 해서 이 영화 제목에도 밀리언 달러 뭐 이런 제목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10억이 현금 있는 분은 또 많지 않겠지만 10억 아파트를 가졌다 해서 결코 부자라고 말할 수는 절대 없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20억 아파트도 부자다? 아, 서울에서는 그게 절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고가 아파트를 네. 그 정의하는 기준 자체는 네. 그 시점에서 어떤 특정 기간의 시점이요. 예를 들어서 2020년 뭐 이렇게 그 기간의 시점에서 상위 10% 아파트대 가격을 고가 아파트라고 얘기를 해요. 네. 상위 10% 또는 상위 5%. 네. 그걸 럭셔리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15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서울시 전체에서 2016년 이전만 하더라도 15억 아파트는 전체 거래량에서 2%대 상이었어요. 탑2. 아, 탑 상위? 상위 2. 예. 근데 서울 전체에서 15억 이상은 지금 15%예요. 그러니까 네. 탑 15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고가 주택이 아닌 거예요, 진짜 사실은. 많이 떨어졌네. 예. 진짜 많이 오른 거죠. 가격이 엄청나게 맞아요. 오른 거고. 강남은 2016년에도 15억은 고가에서 10%대가 15억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60%가 15억 이상이에요. 강남이요. 예. 그러니까 강남에서는 15억이라는 아파트는 중위값이나 평균값도 안 돼요. 아, 강남에 15억 이상 아파트가 있긴 하군요. 그쵸. 강남은 진짜 약간 넘사 약간 느낌이 있어서. 15억 이상, 30억 이상도 강남에서 한 지금 네. 20%가 30억 이상이에요, 거래량에. 아, 그럼 도대체 강남의 10%는 어느 정도 가격인데요? 강남에서 10%, 네, 20%가 지금 30억. 30억,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 데이터는 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거래량을 바탕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봤을 때 10%가 제 기억에 33억이었던 걸로 알아요. 예. 그럼 강남 기준으로 했을 때는 33억 이상이면 좀 비싼 예, 아파트고, 예.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떨어지긴 하겠네요. 예, 서울 기준 제가 좀 기억은 안 나는데요. 네. 15억이 한 15%니까 뭐 한 17에서 한 20억 사이 아닐까요? 이것도 대단한 거긴 한데. 예. 그렇죠. 그래서 요즘 사실 집값 보면 사람들 뭐 20대, 30대 분들이 그렇게 집을 빨리 사게 된 것도 지금 못 살까 봐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있을 그게 텐데. 컸죠. 사실 그럴 때 정부가 명확하게 우리가 당신들을 위한 공급저택이 어떻게 나올 거고 이게 명확하게 몇만 채가 여기 나올 거라는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당신들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 당신들을 위해서는 LTV도 60%가 아니고 70% 정도 할 거고 네. 공유형으로 해가지고 모기지 이자를 좀 싸게 해줄 테니까 기다려 하면 기다려요. 2년 후에 만들 테니까 기다려 하면 기다린다고요. 근데 지금 리더십이 너무 없잖아요. 네. 예, 그게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정책이 어쨌든 결론적으로 거의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대실패고 대참사죠. 네. 근데 좀 궁금한 거는 어쨌든 저는 뭐 이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다 전문가분들이시고 또 도움받는 교수님 같은 또 다른 뭐 각계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하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거죠?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이 정권의 특징인 것 같은데 이너서클을 많이 쓴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저는 딴 거보다도 그 정책 담당자는 교수보다는 그 부동산 금융업계 또는 자산운용업계 이게 금융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더 이상 짓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건축이 그러니까 부동산 건설이 아니고 부동산 금융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사회적 약자, 중산층과 서민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금융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근데 지금은 대출을 잡잖아요. 예, 그럼 누가 집을 사냐면 부자들밖에 안 사요,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이들을 위한 주택을 질 수 있는 건설업자한테 마찬가지로 어떤 인센티브를 줄까요? 네. 그게 도시계획적 인센티브를 주느냐 아니면 금융 인센티브를 주느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설계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럼 결국은 실무를 아는 부동산 금융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정권에서 그런 분이 국토부 장관 했으면 좋겠고 그래요. 예. 저 같은 학자 이런 사람들 아니고요. 그 자동차도 예. 자기 연봉에 얼마 정도의 타일 탄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보통 뭐 자기 연봉이 한 50%에서 뭐 아반떼를 타든가 아니면 뭐 소나타를 타든가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자기 연봉 이상을 벗어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가소비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럼 집을 살 때는 이 적정 가격 예. 이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눈높이가 워낙 높아지고 갭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게 안 돼도 갭을 일단 껴놓고 내가 사놓고 본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또 이자율이 높아지고 할 때는 되게 희청할 수 있는 거죠. 예. 부동산 쪽에서는 네. 한 본인 소득의 30%를 적정하다가 봐요. 근데 집값이 과하게 오르는 선진국에서는 40%까지도 적정하게 보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연봉이 1억이라고 하면은 네. 이 사람은 이제 3억 3천만 원까지는 부동산 거주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주라는 게 본인의 월세라든지 아니면은 매입을 하는 경우에 본인의 주택의 그 모기지 이자가 3천만 원까지는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1억이라고 하면은 30%면은 이제 3천만 원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때 그 모기지 이자율이 3%다. 네. 그러면 이제 10억짜리 주택까지는 괜찮은 거죠. 그죠? 근데 만약 그때 모기지 이자율이 2%로 떨어졌다. 네. 그럼 그때는 15억이 되는 거죠. 더 비싼 거. 예. 네. 더 비싸게 가는 네. 거죠. 그래서 사실 이자율이 무서운 거예요. 이자율이라는 게 3에서 2% 겨우 1% 떨어졌지만은 부동산 가격은 50%가 올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만약에 0.5%에서 1.0, 2.0이 된다는 건 완전히 네. 다른 얘기예요. 이거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또 이자율로 갔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그 이자율을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가 지금 되게 클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꼬마 빌딩이 굉장히 사실 작년과 올해 많이 이제 핫했었는데 사실 꼬마 빌딩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한 뭐 고빈 같은 경우는 70%, 80%까지 대출 가능한 나오죠. 걸로 아는데 네. 지금 또 이게 책이 보니까 좀 위험한 것 같다 아, 네. 하시던데 실제로 저는 꼬마 빌딩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을 몇 분 아는데 그분들은 지금도 사야 된다. 대출 그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0대? 뭐 30대 분도 계시고요. 네. 뭐 40대 후반, 뭐 50대 초반도 계신 것 같고. 60대 이상하고 말씀을 하면 아마 얘기가 다를 거예요. 네, 왜냐면은 꼬마 빌딩이라는 게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네. 강남 건물 가격은 지금이 제일 싸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세 지긋한 분들 중에서 강남에 건물 가든 분들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이 휘청했던 역사가 있어요. 그렇죠. IMF 때 정말 팔고 싶어도 못 팔았어요. 그때는 뭐 50% 디스카운트해서 또 팔기도 했었고, 네네. 2008년 때에도 사실은 강남 많이 거래는 안 됐습니다만은 호가가 엄청나게 폭락했었어요. 이게 경기하고 반드시 밀접하게 갑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올해는 제 말씀은 올해하고 작년에 강남 앞 꼬마 빌딩이 안 올랐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대폭등했어요, 사실. 엄청 올랐죠. 엄청나게 대폭등해서 아파트 가격 이상으로 올랐어요. 예. 근데 우리가 실물 경제를 보자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서 첫 번째는 메가 트렌드라는 파트를 썼는데 네. 거기서 하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은 상가 분양하지 말라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1층에 오프라인 리테일들 지금 문 닫은 데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1층에서 맞아.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 이태원도 지금 많이 비었고. 명동 반 비었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심각하게 타격받았습니다만은 오프라인 리테일이 안 좋은 건 2010년대 중반부터 안 좋았어요. 온라인에서 워낙에 판매가 이루어지니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럼 꼬마 빌딩 우리가 보자고요. 4층인데 1층은 다 상점이에요. 맞아. 그죠? 지금 이게 굉장히 힘들다고요. 들어오기가. 2, 3, 4층 오피스예요. 전 세계적인 인베스터들한테 물어봤을 때 부동산 유형이 이제 주택, 그리고 이제 오피스 건물, 그다음에 이제 리테일 쇼핑, 그리고 물류 창고인데 물류 창고하고 주택만 봐요. 오피스하고 이 리테일 쇼핑을 안 봐요. 수요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근데 꼬마 빌딩에 과연 수요가 있냐?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은 딱 한 가지예요.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져가지고 네. 대출 많이 끼고 살 수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대출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자가 이런 꼬마 빌딩 대부분이 다 변동금리예요. 그리고 예, 이거 이자율 올라가는 거를 봤을 때 네.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률,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합이 이거를 커버를 하느냐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 무리하게 지금 들어가서 잡는 경우는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다만 또 이건 있어요. 꼬마 빌딩 가격들이 네. 서울 같은 경우 지역별로 천차만별이에요. 강남 무지하게 올랐고요. 성수동 무지하게 올랐고, 다만 서울의 서북 쪽은 약간 덜 올랐어요. 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이쪽은 가능성은 있다는 건데 본인이 정말로 그 건물 안에 있는 임차인들 채울 자신 있으면 하셔도 되는데 그거 없으면 섣불리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럼 만약에 본인이 자영업을 하는데 본인이 들어가고 건물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영업을 하는데 건물에 그냥 들어가서 세입자로 살 수도 있지만 본인이 건물을 올리고 자기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경우는 이제 본인 비즈니스가 굉장히 잘 되고 그런 확신이 있으면 하셔도 되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한 이자나 그런 것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시면은. 근데 여기서도 또 고민하셔야 될 것이 만약에 사신다고 하면은 지금 제가 인플레이션 얘기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런 깡통 건물 4층짜리 오피스 건물 있잖아요. 근생 건물. 한 5, 6개월 전에 평당 600이었어요. 근데 지금 평당 1000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도 사실 신축 못지않게 나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이 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명확하게 이게
과연 얼마에 지을 수 있는지까지 보시고 하셔야 돼요. 과거의 건물값, 토지값 대비 건물값이 아니에요, 지금은. 토지도 올랐고 건물도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하실지 굉장히 좀 세심하게 따지셔서 해야 돼요. 지금 위험해요. 예. 그럼 지방 소재 건물 구입할 때는 또 반드시 뭐 받아야 하는 게 있다고? 지방 소재 건물을 갖고서 사면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요? 예, 아니 우선은 경기가 좀 안 좋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아주 핫플레이스가 된다 같은 지역을 보시더라도 네. 이제 본인이 건물을 뭐 한 20억에 샀더라도 네. 감정가가 그렇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이 거래가 안 돼버리면은 과거 거래 시점으로 해버리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의 시가 대비 50% 60%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은행에서 탁감한 감정가를 대비해서 50, 60%가 나와요, 사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래 가격하고 감정가가 비슷해요. 비슷하네요. 어떤 때는 더 높은 적도 있었어요. 예. 제가 아는 분은 청담대 건물 샀는데 감정가가 매매가보다 더 높이 나오니까 정말 얼마 안 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떼보자 된 거죠. 부럽다. 예. 근데 그거보다 3, 4년 전쟁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예.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보다 감정가가 굉장히 낮을 수가 있고, 거기서 또 담보율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미리 은행이나 이런 데 탁감하시고 감정가 얼마하고 거기서 담보가 은행 대출이 얼마큼 나오지를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물려요. 교수님께서 또 부동산 이쪽 편에서 굉장히 또 데이터를 굉장히 전문으로 다루신 분이게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어쨌든 입지를 되게 중요시기잖아요. 언젠가, 지금은 뭐 기다리고 버티고 한다, 언젠가 집을 사야 되니까 네. 좋은 입지를 고르는 좀 기준 몇 가지만 좀 알려주시면. 이게 우선은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애 주기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1인 남성이나 여성이 사는 부분하고 네. 뭐 신혼인데 아이가 있는 뭐 신혼부부하고 이제 초등학생하고 중고등학생이 있는 부부, 예, 그리고 이제 은퇴하신 분하고는 다 생애 주기 라이프 사이클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거기에 맞춰 사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글쎄요, 거기서 제가 어떤 거를 추천해 드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선은 그 딴 것보다도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과거보다 학군의 영향력이 굉장히 없어지고 있어요. 없어지고 있나요? 학군의 영향력이 서울의 경우에. 왜냐면은 우선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1학년이 10만 명이었어요. 네네네. 지금 5만 명이에요. 진짜 급감했고, 그러니까 과거보다 이제 학군 수요라는 게 굉장히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군 수요라는 게 전세 수요지 매매 수요가 아니에요. 강남 같은 경우에. 예. 그리고 이제 뭐 중고등학생 학부모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 은평구에 있는 친구도 이론상으로는 강남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지원할 수가 있어요. 예, 이걸 다 열어놨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학군이 과연 그만큼 영향력이 있느냐는 약간 예외적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이런 거예요. 뭐, 요새 대부분이 보통 아이가 하나 또는 둘이니까. 그렇죠.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25평대에서 33평대를 좀 주로 찾아요. 네네. 그죠? 그러면 이 아파트 단지들을 서울시 전역을 훑어서 자기가 한 포트폴리오 한 5개를 만드셔야 돼요. 네.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강남 쪽에서는 이제 제가 맨날 역삼동 얘기하는데 사는데 뭐 왜 그러냐고 하는데 내가 물론 거기도 오래 살았습니다만은 역삼동이 대치동하고 학군하고 생활권이 동일해요. 네. 근데 대치동보다 가격이 한 20-30% 싸요. 예. 물론 거기가 그게 약간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 학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있어요. 네. 예. 근데 뭐 중학교도 뭐 휘문중학교 가고 진선, 숙명 다 가고 고등학교 거기 다 가니까. 근데 그 관점에 봤을 때 그러면은 저는 이제 역삼동에 있는 20-30평대 아파트가 제일 중과라고 봤을 때, 네. 그죠? 그럼 이거하고 이제 다른 지역들 뭐 행당동이라든지 아니면 옥수동이라든지 아니면 저 마포라든지 이런 데랑 좀 같이 비교를 하면서 가격의 흐름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돼요. 예. 근데 여기서 굉장히 빵 떴는데 여기 상대적으로 덜 떴다. 서울은 나중에 거의 동조의 한성이 같이 가요. 그러니까 즉 제 말씀 뭐냐면은 강남이 먼저 움직여요. 근데 다른 지역들을 누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지역에 늦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와 강남 폭등했었는데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와 여기가 폭등했나가 돼요. 강남은 약간 좀 이런데. 따라서 본인이 이제 주택을 사고 아이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생애 주기에 맞춰서 어딘가를 움직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살고자 하는 아파트 단지들을 여러 군데 공부를 하시고 위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과거의 가격 패턴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데이터를 익히셔야 돼요. 강남 얘기해 주셔서 아까 전에 강남 뭐 지금이 제일 싸다, 이거는 뭐 틀린 의견이다라고 멘트 해주셨는데 강남 불패란 말도 있잖아요. 이거는 앞으로도 깨지기 힘든 걸까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강남 불패. 그 왜요, 말도 안 왜요? 되는 거짓말. 예.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근데 저는 부동산 전문가분들 만났을 때 강남을 대체할 곳은 앞으로도 진짜 나올 수 없다 얘기 많이 우선 하시는데. 그 얘기가 좀 다른 게 네. 강남을 대체할 곳은 나오기는 힘들어요. 그건 맞아요. 예. 근데 두 번째는 강남 불패라는 게 강남은 가격이 빠지지 않았다는 걸로 가면 그건 아닌 거예요. 강남 가격 이 사이클 굉장히 심해요. 네. 예를 들어서 80년대 중반부터 보자고요. 네네. 그 올림픽 기간에 당시 뉴스 한번 보세요. 강남 가격 1년에 100%씩 올랐어요. 대폭등.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괜히 200만 원 건설하고 막 40만 원 건설해가지고 서울 주변에 신도시 건설한 게 아니에요. 근데 가격 오르다가 네. 분당이 입주하는 시점이 91년부터 93년까지 강남 가격 떨어져요. 그거 제가 살아봐서 알아요. 좀 농담이 아니고 살아봐서 아는데 그냥 계속 떨어지다가 네. 97년에 만난 게 우리가 IMF예요. 그때 폭락 또 해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99년, 2000년에 이제 주식시장 폭등하면서 그때부터 가격이 빵 오르기 시작을 해요. 네. 빵 오르다가 2004년에 LG 카드 사태 만들면 또 약간 흔들려요. 그리고 쭉 올라요. 노무현 기간에. 2008년에 글로벌 위기 터진 다음에 가격이 또 20% 떨어졌다가 네. 이자율 다시 올리면서 내추면서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2010년대 초반에 보금자리 주택 나오고 2011년부터 이자율이 2%에서 3% 오르는 순간부터 강남 가격은 빠져요. 왜 우리가 2010년대 초반 얘기를 안 하냐고요. 왜 우리가 90년대 장기 정체를 얘기를 안 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은 이게 약간 평균 회계적인 성격이 있어요. 대신에 이제 인플레이션만큼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거기서 평균 회계적인 것이죠. 예. 그 사이클이 없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강남 불패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다. 강남도 떨어질 때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 떨어지고 더 떨어져요. 네. 책에 보면 또 이제 미래의 핫플레이스 한 5군데 네. 소개해 주셨는데 빅데이터로 알아본 미래의 핫플레이스 5군데 좀 어디일까요? 여기는 좀 나중에 뭐 좋은 동네도 있지만 집값이 조금 약간 오를 확률이 높다고도 좀 볼 수 있다는 의미겠죠? 제가 그 교수인데 막 투자라고 이런 게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약간 좀 그걸 좀 돌려서 얘기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제가 다시 짚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건 좀 데이터를 좀 네. 두 개를 봤어요. 하나는 뭘 봤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과거 대비 한 2, 3년 동안 다세대나 단독 주택이 굉장히 많이 바뀐대. 뭐 그건 이제 케이스가 두 개예요. 이제 설해마을처럼 상권화가 되거나 네. 강북에 있는 재개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보면은 이제 그런 지역들 보면은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핫플레이스화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네네네. 그게 첫 번째고, 그 데이터하고 딴 걸 뭐 봤냐면은 KT 데이터를 가지고, 뭐 이거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저는 강남 3구에 사는 MZ세대 20, 30대가 트렌드 세트라고 봤어요. 이 친구들이 주말하고 공휴일에 어디 놀러 갈까를 봤어요. 이게 좀 재밌었는데요. 무슨 전국 단위로 보면은 이 친구들이 딱 세 군데 가요. 동해안, 강릉하고, 예, 고성, 양구 이렇게 놀러 가고, 부산 놀러 가고, 제주도 놀러 가요. 근데 이 친구들이 또, 서울시 안에는 얼린 노는 거 봤을 때, 아까 본 데이터 두 개를 보면 다 5군데가 정도가 겹쳐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성수동 클러스터가 확장이 돼요. 성수동이 지금 성수 1, 2, 3, 4, 성수 1가동, 2가동이 오른쪽으로 건대 입구까지 가고요. 네네. 북쪽으로 마장동 비스거리하게 가요. 예, 예.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을지로하고 충무로가 굉장히 강력한 클러스터가 될 것 네.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요즘 핫한 데 많죠. 네, 지금도 힙지로라고 하는데 네. 아마 그게 더 굉장히 무슨 컨텐츠 자체가 재밌어요. 거기가 출판업도 있었고,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앙시장 같은 데 건어물도 팔고 해서 네. 컨텐츠가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이제 2호선 라인에서 남쪽하고 이제 그 4호선 네. 쪽 이쪽 보면은 거기가 좀 하여튼 바뀔 가능성이 높다. 지금 뭐가 생략된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쪽은 이제 효창공원하고 용산공원하고 효창공원 사이. 제가 효창공원 살았었는데. 아, 그래요? 네, 집 잘합니다.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네, 저 그죠? 용문동 쪽에 살았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거기 효창공원역. 그 효창공원역에서 하만 가면 삼각지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삼각지에도 사실은 맛있는 데 많아요. 4, 5년 전부터 이제 약간 꿈틀거리게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열정도 거리 같은 데 보면 재밌는 데 많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게 잡히더라고요. 저 사실 열정도 거리 뭔지도 몰랐어요. 전 가봤어요. 데이터 보니까 여기 왜 이래 했더니 여기 영정도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학생들이. 근데 거기가 좀 잡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상권보다는 아마 좀 생활권, 그러니까 약간 주거 위주로 개발될 것 같은데요. 영등포 구청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십자예요. 그러니까 네. 밑에는 물레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쪽도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그 여의도하고 이 합정으로 출근하는 1인 가구 세대들을 위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 주거 양식이. 네.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들을 위한 좀 라이프 스타일 컨텐츠, 뭐 베이글 가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강남에서는 이제 청계산 입구하고요. 신분 당뇨성을 따라서 이게 아마 내년인가 후년에 아마 이게 내년이군요. 내년에 아마 신사역까지 가고 명년에 다시 이제 용산까지 간다고 하면 이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네. 신분 당선역 따라서 청계산 쪽하고요. 네. 양재천 카페거리. 네, 거기가 또 잡혀요. 네. 이 5군데가 이제 교수님 예. 책에서 소개하는 포스트 코로나 핫플레이스 탑5. 예.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 우린 각자 알아서 해석하면 아니 근데 이게 다 지금 가격들이 좀 비싸니까 네네네. 제 말씀은 이제 뭐 자산가분들은 아마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그렇죠. 완전히 본인의 선택이고요. 네. 이제 젊은 층들 이제 창업하려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맞아요. 여기서 어떻게 상권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레동 같은 게 보면은 낮에는 사람 없는데 네. 밤에도 사람 거리 별로 없어 보여요. 근데 잘 나가는 데 보면 그 안에 카페 사람 바글바글해요. 보통 우리가 상권 한다고 유동 인구 체크하거든요. 맞아. 그거랑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 그래서 반드시 가서 보셔야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좀 약간 좀 재밌었던 게, 네. 사실 양재천 카페 거리가 10년 전에 약간 뜨다가 망했어요. 네. 안 좋아졌어요. 지금 다시 뜨는 게 잡힌 게 좀 잠깐 좀 재밌어요. 지금은 왜 뜨는 거예요? 잘 몰라요. 제가 사실은 아니 뭐 아시는 것처 얘기. 아니 그래서 잘 모른다. 그래서 왜 뜨지 좀 궁금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좀 과거보다 약간 좀 약간 규모가 큰 좀 F&B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5가지가 성수동, 그다음에 을지, 충무, 용산공원에서 또 효창공원, 그다음에 영등포, 신문단스 따라 업그레이드된 강남을 생각하시면 되고요.